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부여군의 부여두리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여 년 전, 제가 5살 되던 해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충남 부여두리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 사시게 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외갓집은 마을 입구 반대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외딴 집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이유 모를 열병에 열흘 정도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건 어려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랑 2살 차이 나는 형과 외갓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 앞 개울가에서 놀다가 몸을 씻으려고 수도가에 갔습니다. 예전 펌프식 수도꼭지였는데 제가 먼저 씻고 형이 씻는 데서 펌프질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아무도 없는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이랑 저랑 보고 있었는데 웬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옛날 집 창고는 문지방이 한 50cm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손자는 붕 뜨는 것처럼 문지방을 넘더니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이랑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이사를 들어가면서 새로 소를 샀었는데 그 소가 2년도 안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유 모를 병이 났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10살이 되던 해 절 그리도 끔찍히 사랑해 주시던 외할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산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외할아버지도 농약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아직 젊고 정정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니께선 그 집을 세를 놓으셨는데 어떤 무당이 들어와서 신방 차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딱 1년 반 만에 정신이 반쯤 빠져서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이사를 갔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풍수지리 하시는 분을 모셔와서 집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그 풍수지리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런 곳에 집을 왜 지어놨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집은 북향이고 그 동네에서 나오는 온갖 잡스럽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집이 있어서 온통 그 집에 모여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와 손자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쭈뼛서더군요.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는 그 집을 팔지 않으셨고 발길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폐가가 되었다더군요. 아직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그 집에 안 사셨더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색 치마. 외할머니네 마을에는 대대로 양반 가문의 땅도 많은 지역 유지격의 부잣집이 있었대요. 집도 꽤 큰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네 집에서 바로 보일 만큼 코앞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대문을 활짝 열면 가운데에 큰 감나무가 있는 마당과 안채 건물이 바로 보일 정도로 마주보고 있는 수준이었대요. 하지만 그 집은 당시 마을에서의 평판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친일파였다고 해요. 당시 일본이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해서 앞장서던 부끄러운 한국인들이 있었던 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 집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 싫을 정도로 일본 순사나 관리들에게 굽신거려서 아무도 대놓고 뭘하지 못했어도 다들 속으로 욕하고 싫어했지요. 반면 이 집 안주인인 아줌마는 남편이 저러는 걸 엄청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까지 욕먹는 걸 부끄럽게 여겼지만 남편이 너무 작심하고 저러니 반대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양반집 아들딸인데 어찌 저리 다르냐고 뒷말도 많았던 집이었다고 해요. 암튼 외할머니가 13살 때 이웃 사는 친구랑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집 근처로 걸어오고 있을 때였대요. 그 부잣집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 앞에는 수레 같은 걸 세워놓고 쌀가마니며 이것저것을 대문 안으로 일꾼들이 실어 나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무심코 안쪽을 보니 마당 감나무 옆에 웬 여자가 꼿꼿이 서서 외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던 시절이고 염료가 귀해서 높은 양반들이나 부자들 아니면 색깔 있는 옷을 거의 입지 않던 때였는데 감나무 옆에 선 여자는 굉장히 고와 보이는 옷감으로 된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었대요. 젊은 여자였는데 머리도 막 풀어헤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싹싹 빗어넘긴 단정한 머리에 얼굴이 확 튀게 하얗다는 거 외에
그닥 사람 같지 않다거나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목이 길고 얼굴이 갸름해서 딱 보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는 그만한 나이의 딸도 없고 주인 부부와 그 주인의 외아들, 거의 누워 지내는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인 할머니, 이렇게 넷만 살았대요. 그래서 낯선 얼굴이 보이니 누굴까 하신 거죠. 하지만 주인 아저씨의 형제 자매들이 시집 장가가서 다 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척 중 누가 왔나 보다 싶어서 별 말도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외할머니는 그러고 나서 잊을만 하면 그 여자를 보셨다고 해요. 가끔 대문이 열리면 늘 마당에 있었고 가끔은 그 집 식구들을 따라서 밖에 나오기도 했대요. 그리고 보면서 아셨대요. 저건 귀신이구나. 저 집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원한이 있는 귀신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 집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저 집을 저주하러 온 귀신이라는 걸 볼 때마다 강하게 느끼셨다고 해요. 언제 하루는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신경 써서 차려입고 어딜 나가는데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아저씨한테 매달려 가더래요. 그것도 주인 아저씨의 어깨를 밟고 머리 위로 몸을 웅크려서 아주 이상하고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 말이에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무것도 없는 마냥 흔들흔들 팔짝걸음으로 가고 그 여자는 그렇게 웅크려서 아저씨를 빤히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둘이 가더래요. 진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매달려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가 그렇게 아무 무게감 없이 못 갈 테니까요. 저러고 어딜 가나 싶어서 외할머니는 그 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그 주인 아저씨가 참외 벼슬을 봤는데 실패했다고 들었대요. 여러분도 문학 시간에 가끔 참이라는 벼슬 들어봤을 거예요. 이태준의 복덕방에도 서참회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렇게 일본 정부에 기부를 하고 여기저기 잘 보이던 것이 자가도 참외자리 하나 얻고 싶어서였다고 하는데 줄 것만 실컷 내주고 결국 받진 못했다고 그렇게 원통해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고소하다, 꼴 좋다는 여론이 대세였지만 외할머니는 그게 왠지 그 노란 저고리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조종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전쟁이 길어지고 일제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집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나 한 몸 잘 살아보고자 일제에 아부하고 이것저것 바쳤지만 일제는 아저씨를 이용만 했던 거였지요. 아들이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집 아줌마가 온 집이 떠나가게 통곡을 하는 바람에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엿들었대요. 고등학생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 오죽할까. 외할머니는 엄마와 그 광경을 담 너머로 보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마당에 쓰러져 울부짖는 아줌마 옆으로 그 노란 저고리 입은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그때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웃는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해요. 입이 귀 밑까지 올라갔는데 입 안이 빨간 물감을 머금은 것처럼 이빨도 안 보이고 새빨갰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무슨 사람 입안이 두견새 입안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 아들은 한 상자의 유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인 아줌마는 유골함을 보고 기절했다 깨어나면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기절하고를 하루 내내 반복했다고 해요. 그때 소리만 들었지 그 집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누워서만 지내던 그 집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 불려온 의사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노란 저고리 여자한테 싸대기를 맞고 대문 앞에서 자빠지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여자는 외할머니 눈에만 보였고 넘어진 의사 아저씨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대문에서 미끄러진 걸로 보였는데 사람들은 저 집이 재수가 없으려니 들어가려는 사람도 저렇다고 수군댔지만 할머니는 노란 저고리 여자가 의사를 때린 후에 빙글빙글 웃으며 금방이라도 피가 또르륵 흘러 넘쳐 떨어질 듯한 새빨간 입속을 봤는데 너무 징그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의사 한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실려가고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의사가 불려왔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먼저 넘어진 의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 할머니에게 별 처방을 못한다고 다들 혀를 찼다고 합니다. 뭐 이미 고령이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된 할머니에게 어떤 처방이 그렇게 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본이 패전하고 맞아 죽을까봐 친일파들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도망가던 때에 그 부잣집은 대문을 닫아 걸고 두문불출 바깥 출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내 꼴보기 싫었던 그 집 사람들도 끌어내서 망신을 주자고 하기도 했지만 이미 가진 재산도 전 갖지 않고
노모를 잃고 외아들까지 이러 대가 끊어진 집이니 죄값 치른 거라고 굳이 그 집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도 그 노란 저고리 여자 귀신은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를 따라 밖에 나오기도 하고 가끔 열린 대문 안을 보면 마당을 지키고 서 있었대요. 그때 이후엔 외할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볼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 후 한국 전쟁이 터지고 외할머니도 가족들과 피난을 떠났다가 전쟁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서야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집은 완전히 불타서 터만 남고 새까맣게 탄 감나무랑 깨진 장독, 우물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 주인 부부는 전쟁통에 죽었다지만 외할머니는 그 집터를 볼 때마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겪은 여자였는지 섬뜩하면서도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마을에서 간간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옛날에 쫓겨난 소실이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 집 죽은 아들이 늦둥이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니까 소실을 들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들이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본부인 아줌마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 소실은 쫓겨났다더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일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 원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다 돌아왔던 것도 아니라 뜬 소문일 수도 있고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고 욕심 많고 개념은 꽝이었던 주인 아저씨였기에 꼭 소실이란 법은 없고 다른 원한이 있던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쓰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프시기 전에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목소리라던가 말투, 할머니 분위기까지. 이 이야기도 나름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자 유산이 되는구나 싶어요.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꿈. 얼마 전 아는 선배와 문자를 하다 10시쯤 무의식적으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떴더니 불이 켜져 있던 방에 불이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여동생이 껐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롱차를 마시고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제 방을 치우지 않고 잤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대로 방에 돌아가 불을 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에 있는 인형이라는 인형은 모두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포즈가 좋지 않아 거꾸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인형도, 여동생의 손이 닿지 않을 높은 곳에 있는 인형도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인형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이상하게 바로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폐공장 같은 곳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괴로움이나 계속 달리다 보니 느껴지는 모간의 열, 폐의 쓰라림까지 모두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데 문득 음악이 들렸습니다. 이건 내 자명종 시계의 음악이다.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가면 일어날 수 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저는 음악이 들려오는 쪽을 향해 달렸고 이윽고 어떤 문에 도착했습니다. 됐다. 이 문만 열면. 그렇게 생각한 순간 목덜미를 누군가에게 꽉 잡혀서 숨이 마구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잡혔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동시에 저는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멍하니 시계를 보니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제대로 달아난 것일까? 잡혔었지만 빠듯하게 세이프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눈앞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엄청나게 땀이 차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내 이마 근처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스듬하게 내 위쪽에서 비쳐옵니다. 무엇인가 있는 걸까? 보면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베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대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상대의 얼굴이 있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엄청 가까운 곳에 웬 아저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잔뜩 핏발이 서 있고
눈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잔뜩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그 이후에는 아마 기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이미 학교는 완전히 지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나 자신에게 그건 꿈이었어라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이마에 땀을 닦은 손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손에는 피가 흠뻑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같이 죽자. 그녀는 떨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물 드실래요? 그녀는 보온병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아까 홀짝이던 생수병이 떠오릅니다. 차갑겠죠? 물어보려던 내가 미련스럽습니다. 그저 콧바람에도 모락모락 힘이 피어오르는 겨울 산속에서 그 헐거운 가방 속의 생수병은 과연 차갑지 않고 달리 무슨 수가 있으리요. 대답 없이 산을 마저 올랐습니다. 무언했는지 아니면 원래 목을 축이려던 건지 그녀는 냉큼 차가운 물을 삼켜댔습니다. 그녀의 손에 의해 얼큰하게 원샷을 당한 빈 물통이 힘없이 산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곧 죽여야 할 목표에게 선의를 바라기엔 나는 비교적 예의는 있는 편입니다. 살인 청부업자 치고는 물론 누군가가 사람 죽이는 일 하시는 것 치고는 참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해줬다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예의 정도는 갖추는 게 사람된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청부업자는 죽어서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사람을 여럿 죽이다 보면 그런 게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지옥, 업보, 참회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타겟들은 100~800중, 일발빌중 모두 죽었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물 괜찮으세요? 아직도 더 있어요. 대답이 없었는데도 또 물어본다는 건 그겁니다. 심심하다는 뜻입니다. 죽기 전인데 말이나 좀 섞을까요? 그런 사람 은근히 있습니다. 간혹 나를 죽일 사람과의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싫어서 아무 이야기나 꺼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좀 달라 보입니다. 대응법은 한결같아도 괜찮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 좀 했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요. 대답 없는 나의 뒤로 그녀는 몰래 한숨을 쉽니다. 다 들으라는 식의 몰래 한숨입니다. 곧 죽을 게 걱정이라 쉬는 한숨일지도 모릅니다. 시 외곽에 있는 산 중턱에 기가 막히는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절벽 건너에는 숨이 턱 막히는 고도 400 정도의 산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벽이 목격자들의 눈을 차단해주고 절벽 밑에 빼곡한 바위들은 낙하하는 사람의 머리통을 한 번 실수 없이 파수어버립니다. 정말 아직 단 한 번도 실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낙사시킬 사람은 이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녀와 산을 오르는 중입니다. 절벽 앞에 도착한 그녀는 말 없이 옷을 벗습니다. 두툼한 패딩, 속에 겹겹이 껴입은 스웨터와 티셔츠, 기모 청바지, 속옷, 하다못해 양말까지도. 아직 그늘진 고된 어렴풋이 눈이 쌓여있는 풍경 속에 벌거벗은 여자는 투명인간처럼 현실감이 없습니다. 풍경에 그녀가 조화롭지 못해서 그런 것도 같고 풍경이 그녀에게 조화롭지 못해서 그런 것도 같고 그녀는 춥네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서 갈아입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일입니다. 나의 철칙은 아무도 모르게이기에 그녀는 여기까지 아무도 모르게 왔고 지금부터 아무도 모르게 절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시체를 처리할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어울려요?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일순 그녀의 남자친구라도 된 기분입니다. 고민이 들면 꼭 스스로 팔짱을 끼게 됩니다. 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옆으로 뉘어 그녀의 원피스를 심사했습니다. 남색의 원피스 땡땡땡 하고 물방울 무늬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치마가 짧네요. 대답하자 그녀는 그래서요. 어울려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잠시 어울린다는 대답을 체념한 듯 그녀는 발바닥에 흙을 손등으로 털어내며 한 짝씩 검정색 힐을 신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엄마 옷을 입은 어린아이처럼 옷감이 남아 펑퍼짐합니다. 펑퍼짐하고 치마가 짧으니 여름에 유행하던 하이 실종 패션이 떠오릅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산자락 중턱에서 하이힐은 넌센스입니다.
좀 전에 패딩과 청바지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쥐고 펼쳐선 자신의 몸을 내려다봅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웃습니다. 죽을 사람치고는 참 빙그레합니다. 내가 찍어준 사진을 찡그린 눈으로 보던 그녀는 입술을 삐죽하곤 찝 소리를 내더니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만족도 그렇다고 불만족도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비싼 옷인데 이젠 너무 크네요. 그러게요. 옷이 좀 남네요. 그래서 어울린다는 말 안 해준 거죠. 그녀는 내게 눈을 흘겼습니다. 무슨 소용인가? 제일 비싼 옷.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이제 죽을 건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가?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밥에 사이다를 말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이다를 코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녕 죽고 싶어서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죽으러 가줘요. 제 돈 다 드릴게요. 나 좀 죽여주세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전에 때깔 고운 옷을 입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처럼 말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인데 겁이 나서 누가 좀 밀어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처럼 깜빡했다. 혼잣말을 한 그녀는 가방에서 목걸이와 반지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와 반지를 한 그녀는 가방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다듬곤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찝 했습니다. 찝. 한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 올려다보곤 여기서 죽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렴 누가 고른 곳인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누구한테 걸린 적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시선은 절벽 저 아래에 떨어진 채 떨어지면 아플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길이 두렵지는 않길 바랐습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저는 떨어진지도 모르게 끝날 거예요. 시작할까요? 제가 운을 띄우자 그녀는 좀 전과는 판이해졌습니다.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눈동자가 파르르 신기할 만큼 진동하고 깜빡임이 서너 배는 빨라지고 손톱을 이로 뜯거나 자꾸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려 하거나 마른 침을 꿀떡 삼키거나 그녀는 침을 몇 번이고 삼키다가 가방에서 새 물을 한 통 더 뜯어 마셨습니다. 그녀는 말 없이 생수통 주둥이를 내게 내밀며 마실래요? 하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피식 헛웃음을 슬쩍 흘린 그녀는 정갈이 원피스를 아래로 당겨 고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작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통이 큰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이 이제 와서 좀 갸냘프게 보여왔습니다. 안 어울려도 어울린다고 하는 게 예의였는데 그녀를 밀기 직전에야 원피스를 칭찬했습니다. 이제 보니 잘 어울리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은 그녀의 등을 힘없이 밀어냈고 그녀는 정말요?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해주세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그녀는 당황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절벽과 허공의 사이에서 유유히 넘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간신히 그녀의 손끝이 내 팔목에 닿았던 자리는 긴 손톱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녀가 절벽 저 밑에 닿기까지 원피스는 퍼드드드드 요란한 날갯짓을 했습니다. 온 산이 울릴 만큼 큰 몸짓이었습니다. 그녀가 절벽 밑에 도착해서야 원피스는 조용히 날개를 접었습니다. 절벽 응달에 가려 겨울 내내 눈이 쌓여있던 저 밑에 그녀는 정말 날갯짓으로 안착이라도 한 듯 한껏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누워있기에 다시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를 한참 내려다보자 그 모습이 하얀 종이 위에 까맣고 빨간 점이 어설프게 찍혀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동안 그녀의 가방 속 생수병이 슬슬 내 등을 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잠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순간 뒤돌아보다니 팔뚝에 피가 잘 멈추질 않습니다. 깊이 손톱이 들어갔었을까. 절벽 밑 그녀에게 가는 길 초인 눈밭에서 몸이 무릎까지 들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살아있진 않겠지. 지난 겨울 사이 절벽 밑으로 쌓인 눈이 한 번도 녹지 않았을 리는 없겠지. 그런 일은 없겠지. 눈이 가슴까지 차오르면서도 그녀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원래 같았다면 4, 5분 만에 도착할 길을 거의 1시간을 소비해서야 그녀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는 둘째치고 그녀를 찾아내는 것에 애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통 새하얀 중환자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깊숙이 파묻힌 그녀는 폐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직 살 가망이 있나? 억센 운이었습니다. 이 즈음 되면 다시 살아볼 만한 이유가 하나 생긴 것 아닐까요? 살인 청부업자로선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듯 그녀는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저 위에 절벽 끝으로 향한 손가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한 번 더 떨어뜨려 죽여줘. 그녀는 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절벽 위를 올려다보니 아득한 상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시체인 그녀를 짊어지고 다시 올라간다고. 허리 뒤춤에 차고 있던 군용 나이프를 꺼내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칼는 무서워하지 마요 하고 힘겹게 말을 뱉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사람을 숱하게 죽였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떨어져 죽고 싶어. 칼은 싫어.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지만 차마 그녀에게 칼집을 낼 순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는 탓에 그녀를 업지도 그렇다고 고통스럽게 들쳐매지도 못하고 드라마나 영화 속 신혼부부처럼 그녀를 앞으로 안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다시 오르는 동안 그녀는 힘을 쥐어짜며 내 팔등을 때렸습니다. 아, 나쁠 거라면서요. 산을 오르며 보이는 날카롭고 묵직한 돌멩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곧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칼이나 돌멩이나 그게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내 팔 소매를 꼭 쥔 채 축 늘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아니었다면 차갑게 눈을 뜬 채로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점 없는 눈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맹시했습니다. 원망의 눈빛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그녀가 잡은 소매 밑으로 아직 덜 말랐던 피가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절벽 앞에 다시 다다라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희미하게 그녀의 손목을 쥐고 있던 손이 나를 이끄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같이 죽어라며 나를 올려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소비하는 듯 그녀는 내 소매를 계속해 끌어당겼습니다. 같이 죽어준다며 전 재산 다 줬잖아요. 실성인가? 죽으러 같이 와달라고 하셨었잖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같이 죽어준다고 약속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눈엔 가득히 눈물이 고여 이제는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어. 소매를 잡은 것에 개의치 않고 그녀를 절벽에 던져버리자 그녀의 손이 맥없이 풀리며 다시 한번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갯짓이었습니다. 퍼드득 퍼드득.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였다지만 사람을 들고 산을 오른 상태였습니다. 반송장인 사람을 패딩 안으로 땀이 흥건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가방을 맨 상태였기 때문에 땀이 차기 더 좋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절벽 밑을 내려다보니 신기하게도 그녀는 좀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잘 확인은 되지 않지만 자리도 거의 비슷한 곳에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두 번을 똑같은 곳에 떨어져서야 겨우 죽을 목숨인가. 기구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삶을 살아왔을까. 머릿속을 털어내려 해도 자꾸만 그런 의문에 휩싸이려 하는 지우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생각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숨이 길게 쏟아졌습니다. 담배 연기만큼이나 진한 입김이 나왔습니다. 몸이 더워진 탓인 듯 했습니다. 절벽 밑에 그녀를 보며 잠시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담배를 꺼낸 김에 아까부터 그녀가 권하던 물도 꺼내 들었습니다. 같이 죽어달라니. 담배 첫 모금을 깊게 마시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밑에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쓸쓸히 팔을 벌린 채 혼자 떠난 여자. 마지막에 가서 혼자 죽기는 너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살 던질 것을. 연거푸 한숨이 나왔습니다. 장초를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고 그녀가 남기고 떠난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물을 반 정도 냉큼 마셨을까요? 땅콩? 아니, 아몬드. 이상한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 청산가리. 일순 기침이 터지며 밑에서 팔 벌려 누운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득하게 멀리 누워있는 그녀의 시체가 그 순간 내 마중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돌변한 듯 느껴졌습니다.
기침이 개걸스럽게 토해졌습니다. 같이 죽으러 가줘요. 제 돈 다 드릴게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몸이 앞으로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저항할 틈도 느끼지 못하며 그녀의 품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는 몸을 느꼈습니다. 그녀, 이번엔 죽었을까요? 아직도 그녀가 같이 죽어 입으로 되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직감. 남자친구와 함께 어느 고개 앞까지 드라이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개는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우리는 그 고개 근처에 있는 폐가 곁을 차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몇 번 우연히 귀신을 만났던 탓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운 나쁘게도 평소에는 가지고 다니던 염주조차 놓고 온 터였습니다. 그 폐가 주변은 출입금지 로프가 쳐져 있고 2m가량은 되어 보이는 풀이 수북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낡은 대형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있어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집 옆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갓난아기를 아는 여자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어째서였냐고 하면 그 사람들만 회색으로 보였던 탓입니다. 마치 컬러 TV에서 한 부분만 흑백으로 출력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듯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외쳤습니다. 옆을 보지 마. 저는 옆을 의식하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친구는 이제 없어졌네. 아까 옆에 웬 할아버지가 붙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는 저 이상으로 영감이 강해서 자주 직장에서 귀신을 보곤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 관해 물었습니다. 백발 머리에 가는 몸, 그리고 흰 셔츠. 제가 아까 봤던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자니 친구가 저에게 꾸짖었습니다. 너 아까 저 집 지나갈 때 집 쪽을 보고 있었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따라온 거야. 정말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집 주변에서 그 할아버지가 보이곤 했었습니다. 다행히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한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고개 쪽으로는 이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어느 호텔. 친구 K양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K양과 여자친구 1명, 남자친구 1명까지 셋이서 술을 마시러 갔었다고 합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가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막차가 끊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디서 자고 가야겠네. 라는 말이 나와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의 러브 호텔에 3명이 같이 자고 가기로 했답니다. 셋은 침대 옆에 세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잠에 빠져 조용해진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복판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K양을 깨워서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로 빨리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막 누웠잖아. 라고 K양은 투덜댔지만 그 친구는 부탁이니까 돌아가자. 이유는 이따가 말해줄게. 꼭 자고 싶으면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분명히 범상치는 않았기 때문에 K양은 주섬주섬 일어나서 옆에 누운 남자친구를 깨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몇 번을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인 탓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둘이서 먼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차 시간이 될 때까지 주변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갑자기 K양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호텔에 남겨두고 온 남자친구였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그는 갑자기 너희들 왜 나만 그런 방에 버려두고 간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걔도 봤나봐라고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그 방에서 무서운 것을 봤다고 합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뜬 친구가 냉장고 쪽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천장에서 머리가 긴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불쑥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인지 얼굴이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호소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친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몸은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잔뜩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런 상태가 1분가량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 귀신은 사라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남자친구와 합류해서 바로 집에 돌아갔지만
다음날 정오쯤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던 셋은 관리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그 호텔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의 주변에는 경찰과 경찰차가 잔뜩 몰려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셋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불평도 할 겸 호텔 입구에 서 있던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우리들도 어제 여기서 이상한 걸 봐서 정말 기분이 나쁜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표정이 잔뜩 어두워져 무엇을 봤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셋은 어제 자신들이 봤던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관리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셋의 말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606호실에서 어느 여자가 야구 배트로 머리를 얻어맞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죽었던 방은 그 셋이 자고 있던 바로 윗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시간과 거의 동시에 친구는 천장에서 나타난 여자의 귀신을 봤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셋은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바로 그 호텔에서 도망치듯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천장에서 나타났던 여자의 귀신은 생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도와달라는 강한 생각이 그런 모습으로 아랫방에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요? 7번째 이야기, 교통사고 당하는 꿈.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매일 아침 타고 다니는 버스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불이 납니다. 모두들 몸에 불이 붙은 채 괴로워하고 있는 도중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길고 잇몸을 잔뜩 드러낸 기분 나쁜 여자가 그 광경을 보며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내 쪽을 보고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온몸에 식은땀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저는 언제나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인가 굉장히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아침에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건 꿈일 뿐인데다 이 버스를 안 타면 학교 지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싸이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잇따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지각을 각오하고 그냥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학교로 가고 있는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급히 앞으로 달려나갔더니 제가 아침에 꿈에서 본 광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불바다인 채 사람들이 여기저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누군가 나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디선가 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잇몸을 드러낸 여자입니다. 이상하네. 꿈에서는 너도 죽었었는데. 여자는 그렇게 중얼대고 싱긋 웃으며 사라졌습니다.